그럼 세 번째 발표로 고려대 국제학부의 이승호 선생님과 정정필 선생님께서 공동 발표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협력과 발전의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제대학원 이승호입니다. 사실 이 발표 문안은 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정종필 교수님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제가 대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강성준 교수님 그 북한 개혁개방 관련된 발표와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주무대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요. 사실 동북아로 좀 확대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북아 확대시킨 내용 중에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쉽게 갈 수 없는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그 경제개발 계획이 서로 또 협력 체제 속에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양해 드릴 말씀은 제가 조금 게을러가지고 이게 좀 여러 가지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우리말로 바꾸지 못하는 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 목표는 보시면 그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이 영어로 하면 Greater Tuman Initiative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름이 Greater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지역 협의체를 얘기할 때 좀 더 광역적으로 나가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국가뿐만 아니라 좀 광역으로 나가는 경우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Greater Tuman은 이제 중국어로 얘기할 때 두만강을 투만 리버라고 얘기합니다. 투만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중국어의 음을 참여해서 그레이터 투만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은 경제개발, 또 환경보호, 그 다음에 또 평화구축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동북아 협의체 형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말씀드리면요. 연구의 필요성은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미 그 유라시아 이니시에이티브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문재인 정부 통해서 비핵화 선언, 또 비핵화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쪽에서 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제가 여기 타이포가 하나 있네요. 새로운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이제 펼쳐지면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동아시아 지역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계속 개혁개방, 아까 그 강성준 교수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78년 이후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심인 어떤 중국 개혁개방 그 정책의 지역이 동쪽과 남쪽에 있는 해안 지방입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서쪽, 특히 이제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만주 지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지고 뒤처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창지2 플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쪽 지역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물려서 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을 어떻게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또 공동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중이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물론 이제 북한의 또 핵미사일이라든지 핵 문제가 계속 진행이 돼서 그 문제가 있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멈춰진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게 뭐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GTI가 결국에는 이 동아시아, 동부아시아 지역의 어떤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이익을 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제가 이제 이론적 틀로 사용한 어떤 그 하나의 프레임워크는요, 이익 공유 내용입니다. 이익 공유는 사실 이게 생물학에서 발전한 내용인데요. 이익 공유라는 것은 뭐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거, 그리고 또 환경적인 어떤 이익을 모두 공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최홍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주로 관심 있는 게 수자원 쪽이고요. 뭐 저는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수자원 쪽에서 특히
수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많이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원래는 이제 중국을 주로 중심으로 한국이라든지 또 유럽 쪽에 이제 물 문제를 다뤄왔었는데요. 요즘에는 중국 이외 이웃 국가들과의 특히 이제 트랜스바운더리, 특히 이제 뭐 초국경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하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문제에 제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우리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접점이 되는 압록강과 두만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국경, 특히 국제하천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이 가장 핵심이고 그럴 때 그런 협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그러면 여기에 물이 많을 때 이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게 수량 문제인지 아니면 또 수질 문제인지 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농업 생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수족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제적인 것만 떠나서 환경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이익 공유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시면요. 이게 뭐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수력 발전도 있고요. 또 농업 생산 향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동으로 홍수라든지 가뭄에 대한 관리를 하는 통해서 또 서로 간의 이런 긴장감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네 번째를 보시면요. 이 어떤 하천 유역을 벗어나서 굉장히 큰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시장을 지역 협의체 경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네 번째 이익 공유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에 적용을 해보면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이 결국에는 사회 경제 발전을 서로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일으켜보자라는 것이 내용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미래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경제 이후에 환경과 생태 또 관광 이런 쪽으로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만강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뭐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어도 사실 잘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보시면 그래도 잘 아는 거는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백록강이 아니라 그 백두산 그 천지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사실 압록강하고 두만강이 두 개 그 국제하천이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두만강이고요.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압록강입니다. 두만강은 길이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50개 지류가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그 유역이 한 70%가 연변 조선 쪽 자치구에 있고요. 또 29%가 북한에 있습니다. 생태 환경을 보시면 여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지금은 많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희귀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베리아 타이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이 두만강이 굉장히 많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러시아가 눈독을 들였던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에 다양한 생태 다양성뿐만 아니라 또 산림이 풍부하고요. 또 여기 지하자원들이 풍부합니다. 보시면 여기 석유라든지 또 천연가스라든지 각종 다양한 또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좀 이쪽을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낮은 선봉, 북한의 원래 경제 자유무역지대가 있었죠. 낮은 선봉지대가 있고 여기 자르비노라고 블라디보스톡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기 그 러시아의 또 해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또 부동항이고요. 보면 나호트카라는 곳도 있고 또 이 부분이 두만강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두만강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를 쭉 모아봤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또 남한이 있고 중국, 러시아, 몽골이 있습니다. 여기 북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에 북한이 원래는 회원이었다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9년에 회원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한이 빠져 있고요. 또 여기 또 중요한 국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들어간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시면 재미있는 게 보시면 다 동해안에 있는 국가, 동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 속초, 울산, 포항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서 동해를 접한 한국에 있는 그 주요 도시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두만강 근처에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길림성이라든지 요녕성이라든지 내몽고 그다음에 흑룡강성에 있는 도시들도 이쪽에 만약에 정말 이게 진행이 잘 됐을 때 자기들이 얻을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요 도시고요. 몽고 같은 경우는 또 최이발산이라는 곳이 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GT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TRADP라고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두만 리버 에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1991년에 UNDP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멤버십을 보시면요. 한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찰, 업저버 입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안에도 우리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또 물류를 혁신하고 그래서 이쪽을 정말 우리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 허브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95년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되는 협의를 이루었고요. 이때 뭐 거버넌스 스트럭처라든지 뭐 또 규칙이라든지 또 여기 사무국을 북경에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GTI 사무국은 북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작은 삼각형 보시면 나진, 훈춘, 포스메트가 있고요. 그리고 큰 삼각형은 청진, 연길,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자유무역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또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거를 계속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 TRADP의 처음에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재정이죠, 재정. 금융 조달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사실 일본은 여기서 굉장히 지금 아직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라든지 또 자원, 또 이렇게 기술이 있는데 약간 중간 기술 정도.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 일본과 같이 자본도 있지만 또 하이텍이 들어가 있고요. 러시아는 에너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원들. 몽고 같은 경우는 가축, 또 자원. 또 보시면 여기 물류와 관련된 거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사실 지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경으로 들어가는 트랜스 만추리안 레일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 몽골리안 레일웨이가 있습니다. 몽고는 이제 거기에 같이 연결을 시켜서 물류혁명을 좀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낮은 선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멤버에서 탈퇴하는 상황입니다. 쭉 발전 과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분야들이 나오는데요. 무역, 투자, 또 교통, 환경, 에너지, 관광, 그때는 이제 통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살짝 바뀌었고요. 처음에 근데 시작은 했지만 초창기에부터 사실 많이 삐걱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일본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돈 문제죠. 돈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일본이 처음에 이제 업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들어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계속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미국 눈치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일본 서해안이죠. 서해안에 많은 일본인들이 북한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최근에도 계속 어제도 미사일을 쐈고 며칠 전에도 쐈는데 그게 사실 북한의 그 미사일이 일본이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사실 아시겠지만 일본 서점에 가면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참여를 보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름을 2005년에 창춘해서 협의를 또 새로 하면서 이름을 이 TRADP에서 Greater Tuman Initiative로 바꾸면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끌어들이고요. 또 그 지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더 지역적 범위를 넓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TI가 되면서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보니까 처음에 UNDP가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 UNDP는 당신은 어차피 돈도 못 주고 리더십을 못 하니까 우리들이 하겠다. 라고 그래서 GTI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오너십이 UNDP에서 이제 멤버 컨트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활동 계획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민간 합작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 정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육지밖에 없고 해안에 진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측면으로 쭉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요점을 보시면 북한이 2009년에 여러 가지
주제로 또 그다음에 그래서 뭔가 북한의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날 줄 알았더니 아니면 투자가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진행이 안 되더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간의 알력뿐만 아니라 일본이 또 투자를 안 하고 특히 이제 ADB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만든 다자 그 국제기구인데 그쪽에서 투자를 보류하게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그 밑그림하고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2009년에 그냥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회원국들이 모여서 얘기를 진행하고 협의를 만들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법적 효력이 있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이제 GTI의 어떤 가장 근간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GTI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쪽에서 부산, 울산, 또 속초 이런 동해 쪽에 쭉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쪽이죠. 연해주 쪽.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만주, 또 여기 그 내몽고까지 포함 쭉 해서 이쪽까지 쭉 다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몽고는 여기 쪽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나오진 않았지만 이쪽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서쪽, 서해안 쪽에 있는 도토리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열심히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지방 또 회사들도 또 여러모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쪽에 있는 어떤 시장의 가능성, 잠재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 표에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사업을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교통, 에너지, 관광, 투자, 환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사실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의 물류, 특히 교통 쪽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배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자르비노나 속초랑 니가타 루트가 굉장히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랑 일본 삼각을 연결하는 그런 쪽의 관광 산업이 나름대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건 제가 좀 추가한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여기 자르비노 쪽 속초, 그다음 니가타 연결하고요. 여기서 이제 훈춘으로 육로로 연결돼서 많은 어떻게 보면 보따리 상인들이죠. 러시아라든지 한국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무역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GTI 스트럭처를 보시면 이렇게 쭉 총회, 사무국, 조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협의회라든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5개의 우선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농업 분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야가 6개 분야가 있고요. 그쪽 분야에 다양한 그 민관의 미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북아 수출은행 협의체, 여기 협의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엑심뱅크 여기 참여를 하면서 향후에 만약에 이게 정말 북핵 문제라든지 또 일본과의 또 껄끄러운 문제라든지 또 일본 참여하는 게 해결이 되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지2, 창춘, 지린, 투만 플랜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만주 지방을 조금 더 뒤처져 있었던 개혁개발 뒤처졌던 거를 이쪽을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양의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아까 GTI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에 북한이 빠졌던 것이 지금 GTI 발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제 사실 이 창지2 플랜도 중국 쪽에서 봤을 때 북한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이래저래나 여기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나딘 선봉 그쪽에 있는 지역이 사실 중국 특히 그 훈춘이라든지 이 지린성이라든지 이쪽에 그 항구가 없는 또 러시아처럼 부동항이 없는 부동항이 블라디보스톡밖에 없는데 근데 블라디보스톡 항을 보시면 반 이상이 사실 군항이기 때문에 이 상선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도 북한에 있는 낮은 선봉을 조차를 해서 여기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서로 이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투자를 해서 3분의 2 정도의 낮은 선봉항을 중국이 지금 선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7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제가 이것도 살짝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지금 GTI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GTI를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냥 협치를 말고 좀 국제기구화를 하자. 그래서 국제기구화함으로써 사람도 좀 잘 많이 뽑고 특히 이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런 지금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금융을 담당할 수 있는 일본 또 아니면 ADB 그리고 북한을 다시 이쪽으로 초청해서
다시 회원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전략 활동 계획을 새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업 부분을 추가해서 조금 더 이쪽에 지역 협의를 활성화하자라는 지금 측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쭉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럼 여태까지 성과라든지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공유 이론으로 살짝 살펴보면 이 어떤 유역을 벗어난 어떤 이익공유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아마 이 환경이라든지 또 생태계에 관련된 걸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그러면 어떤 성과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인 텐션을 조금 더 낮췄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 대 국가로 봤을 때 아주 크게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역적 어떤 경제 효과를 본다면 예를 들어 속초에 가면 국제 그 무역 국제 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배를 타시면 그 배를 통해서 러시아를 갈 수 있고 또 일본을 갈 수 있는 항로가 개설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과 또 평화 구축에 어떻게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프리모스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두만강 유역의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유역의 한 1%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를 또 러시아 쪽에서 최근까지는 굉장히 여기를 또 이제 관광산업 육성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많은 관광객이 중국 쪽에서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무엇이냐? 문제점을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경제 협의체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중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아직 없고요. 매년 총회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단기적인 측면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아직 중장기로 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제도적으로 조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펀딩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뭐 정치나 경제 체제가 굉장히 달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이 체제가 다르고 또 몽고도 다르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여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 정당성이 그냥 확보할 수가 없고 또 일본은 아직도 GTI에 지금 참여할지 안 할지 글쎄요 하는 지금 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부분 이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두만강이 우리가 옛날에 아는 그런 그 두만강 푸른물 그런 그 유행가 가사가 더 이상은 적용할 수가 없고요.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또 필름이나 이런 걸 보시면 두만강 하류가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어요. 아마 들으셨겠지만 중국과 북한 쪽에서는 철광산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기지 쪽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해서 뭐 중국 쪽 같은 경우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북한 쪽은 지금 그런 거에 겨우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두만강이 굉장히 오염된 상황입니다.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한국 쪽에서 참여를 했을 때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익공유가 지금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익공유의 핵심은 또 우리가 각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서로 참여를 했을 때, 서로 공동 협력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바구니라고 그러죠. 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 결국에는 각 국가에 들어가는 이익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두만강 개발 계획이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이 성공적이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있었던 모스크바에 있었던 총회를 제가 결과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더니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기구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북한을 다시 이제 설득해서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추가된 것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동북아 이 물류 아니면 경제 이 허브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수 선생님. 그 동북아에서의 그 경제 이해 공동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되고 또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알게 되니까 흥미진진합니다. 역사학자 근현대사 전공인데 주로 그쪽 지역이 그 안중근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옛날 만주 국가 일본과 그다음에 소련이 그 맞붙어가지고 이제 그 장고봉 전투가 벌어졌던 동북아에서 가장 그 긴장이 그 첨예하게 보조되었던 곳인데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또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그 말씀하신 대로 잘 돼서 두만강 푸른물에 한번 손 좀 담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거 졸면 어떡하나 이 사회자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새해 발표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2시 13분이라서 2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그 나머지 새 발표를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